어제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넘게 급락하면서 3,100선마저 내줬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까지 퍼지면서 낙폭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설리번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와 삼성전자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불거지고 있는 데드머니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 공식화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 테이퍼링 충격이 예상보다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가 좀 올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어제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사실 시청자분의 문의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오늘 주가가 사실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단은 어제 FOMC 7월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동안 대체로 보면 테이퍼 텐트림 현상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은 한 1% 하루 동안에, 그리고 중진 신흥국 같은 게 1.5%, 취약 신흥국들은 2% 이상 테이퍼 텐트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3년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처음 테이퍼링이 언급할 당시에 첫날에 움직임과 비슷한 폭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테이퍼 텐트림 현상에 따라서 세계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금융위기 때보다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주가가 단기가 올라간 유동성 장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특정 사건이 있을 때는 주가가 갑작스럽게 비관론을 이렇게 대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두 번째는 PER과 같은 이런 지표를 볼 때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PDR, 쁨의 지표, PPR, 무형의 지표를 적용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전통적인 평가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 PR과 PBR 지표를 볼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고평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거품이 심하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는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어두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붐 앤드 버스트 이론을 보면 이 거품이 발생할 때는 특정 사건을 계기해서 이렇게 터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IT, 대형기술주 이렇게 해서 비슷한 시점이 2001년인데요. 이때 IT 버블 붕괴가 9/11 사건, 테러 사건, 오사마 빈 라덴, 아프가니스탄이죠. 사태를 계기로 해서 IT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겠습니다.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반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죠. 9월이 임박해 있죠. 여름휴가철 끝나죠. 비슷한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사실 변동성이 무척 심했습니다. 네. 오늘 정 PD께서 하루간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이죠. 하루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서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이렇게 심한 과정에서 혼조세력 끝난 그 자체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끝난 그 자체가 상당히 다행한 일이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 증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 인터뷰에서 언급한 아티클 5가 우리 증시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그나마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는 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하는 입장에 상당히 대내적으로 이렇게 반발이 돼서 입장을 많이 좀 쇠퇴시켰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과 같은 이런 게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까, 이게 동맹국으로부터 이탈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마크 티슨 칼럼 논쟁, 이걸 우리가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정학적 위험이 일부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사실 영향이 일시적이다 하지만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누적적으로
지켜볼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크 티슨의 칼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와 이 군사력 면에서 이렇게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마크 티슨 칼럼이 이렇게 저런 지적이 나왔을까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반과 상대방의 북한인 입장에 보면 북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칼럼을 단순히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군사력과 우리의 정부군이 군사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걸 이 칼럼을 비판하지 말고 이후에 지정학적 관련해서 굉장히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같은 테이퍼링에 공식화하는 속에서도 우리 코스피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무려 6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테이퍼링이라는 공통 변수와 함께 어제 러시아라든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이런 지정학점과 맞물려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던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ABC 방송을 통해서 아티클 5 논쟁, 아티클 5에 대한 언급한 것은 굉장히 우리 증시 입장에서 또 미국 증시가 사실 다른 요인보다도 오늘 뭐 경제 지표가 뭐가 발표했습니까? 이 요인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그나마 혼조세로 끝난 것이 다행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좀 제발 좀 주가가 좀 살아났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아티클 5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호 공동 조약을 맺었을 때 상대방이 침략을 당하면 여기서 뭐냐면 한미 간의 공동 상호 보호 조약이 됐을 때는 한국이 침략당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미국이 사실 그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럴 리 없겠습니다는 미국이 이렇게 침략당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이 이렇게 사실상 그 동맹국의 이반 문제 이런 문제를 심리로 위축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을 위험을 테이퍼 우리 속에 이것이 완충시켰던 것이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끝났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ABC 방송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계속해서 부담으로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ABC 인터뷰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완전 철수 계획을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미 국민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입장도 또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갖고 있는 전략적 세계 입장, 지도 입장에서 전략적 입장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를 인해서 사실 주변국들이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이 전략적 요충지로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1대1로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중간 지역 핵심적인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1대1로 계획이 사실은 그 차질 빚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론을 부각하는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탈레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해서 본인의 1대1로 계획의 차질에 따른 책임론을 회피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정복했던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네. 보이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항상 태평양과 인도양을 진출할 때 사실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가장 맹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점령할 1차 때도 보면 항상 러시아의 이렇게 그 전략기가 굉장히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을 이렇게 초행 비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은 과정에서 사실상 미국과 이렇게 갈등 문제가 많이 빚어졌고 거기에 과정에서 제2차 냉전 문제가 이렇게 됐던 것은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사실 태평양과 인도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탈레반 정부가 신정부가 태어나면 푸틴판 마샬 플랜 계획을 할 만큼
지금 국제적으로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 주도해서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쪽에 갖고 있는 자금을 전부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텔레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결국은 자금 문제거든요. 그런 파고들어서 푸틴판, 러시아판 마샬 플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 다음 제목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판 마샬 플랜까지 이렇게 해서 미국이 페드라든가 IMF라든가 월드뱅크에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파고들어서 러시아판 마샬 플랜을 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국경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 전략적 요충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국익이 어떤 국익이냐 하는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는 나중에 비판이 이렇게 전략가를 중심해서 나오겠습니다는 결국 이게 국익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을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더 도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이렇게 그런 그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사실 아티클 5 발표해서 발표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너무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의 철수라는 국익적인 측면만 이해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네. 굉장히 전략적 요충이다. 오히려 그걸 지키는 게 미국의 국익을 도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보도들을 살펴보니까 아프간에는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세계적으로 있어서 가장 매장량이 많죠. 네, 그래서 네네. 중국이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프가니스탄 주둔에 하고 있는 미군 철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동맹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데에서 미국 네. 내부적으로도 지금 텔레반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에 보여주는 그 태도를 이렇게 보면 아주 반인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얼마큼 머물냐면 10,000명 이상이 머무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느닷없이 미군을 철수시키면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되지만 나머지 미 국민들의 10,000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를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 강한 미국 내 비판을 시달렸던 문제거든요. 네. 텔레반이 만행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ABC 방송에서 이렇게 긴급으로 아티클 5를 발표하는 것과 함께 미 국민이 사실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는 미군을 주도하겠다 입장으로 사실상 담화문의 내용을 번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맹점을 갖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그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국과 바이든국과 분리하는 그래서 트럼프 퀴즈들이 미 의회를 점령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시장 경제가 붕괴했다. 이 속에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 기치를 걸고 대선에서 승리했고 취임사에서 그걸 가장 강조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상태에서 미국민 버려 사실상 두 가지 측면이죠.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국수주의가 트럼프보다 더 부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이게 동맹국의 반발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미 국민도 당신 말뿐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바이든의 반대편에 섰던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이 확실히 나빠지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철군 계획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도가 53% 이상, 50% 이상 차지하던 상태에서 그 지도가 확 떨어지고 있죠. 네. 그 지도가 이탈 세력은 트럼프 퀴즈들은 지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탈 세력이 되면서 국민의 지도가 53%에서 47% 이렇게 사실 그 급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민의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는 국민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그 오늘 미국 증시를 그나마 테이퍼링으로 해서 혼조세를 이렇게 했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금 그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인프라 확충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공화당의 차질을 빚냐 보니까 정치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 바이든노믹스가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정치의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그 오늘 이렇게 좀 부식시키면서 지수가 좀 이렇게 혼조세를 건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가 피봇 스테이트의 이동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피봇 스테이트 중심축 이동이다 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에 해당되는 제이콥 셀레번도 피봇 스테이트 쉬프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일가스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 세일가스가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가 사실 중심축이었었는데 네. 이 세일가스 이렇게 개발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쉬프트, 피봇 스테이트가 이동됐다. 어디로? 인도와 태평양으로. 예.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아프간의 철군 문제를 한번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가 국경을 정치 군사적으로 200개 이상 이렇게 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느끼시겠습니다는 완전히 세계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원 월드, 원 마켓, 원 이코노미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됐습니다. 하나의 운동장입니다. 세계가 하나 국가가 됐고 미국은 스테이트고 한국은 스테이트고 일본도 스테이트고 중국은 스테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 간 대립 문제가 네이션 투 네이션에서 피봇 투 피봇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축을 미국을 줄 것이냐 중국을 둘 것이냐 이런 측면이 지금 반도체 굵기와 관련해서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비단 반도체만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히토리 같은 이런 문제, 자원 네. 문제, 그다음에 제약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사실 중심축에 주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가 뭔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중심축을 두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을 전제하지 않고 피보트 스테이트로 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외교 전략이 바뀌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 한번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외교 전략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네이션 투 네이션에서 피보트 축을 연결시켜 있죠. 축을. 그래서 넷망이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서방 선진 7개국에 복원시키고 영국 회담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대서양 동맹을 복원시켜서 유럽 국가의 관계를 개선시킨 거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의 피봇 스테이트에 넘어왔던 인도 문제 관련해서는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경제 협력 네트워크 추리를 구축해서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이렇게 아티클 5의 발표에 앞서서 바이든의 대통령의 담화문이 국민의 비담이 되니까 셀러번이 먼저 나와서 담화문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제이콥 셀러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철수하면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는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이게 우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국과 대만과 유럽과 도 마찬가지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의 셀러번 국가 이렇게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대만과 유럽은 사실 미국 감청 의혹이 전혀 없다. 왜냐? 미국의 피봇 스테이트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죠. 인도 태평양으로 넘어가니까 사실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사실 다르다. 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오늘 아티클 5를 얘기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ABC 방송에서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다르다. 피봇 스테이트가 변경했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이라든가 대전체계 전략이 세계 환경이 변했다 보니까 거기에 전략에 맞춰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프가니스탄 철강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과거와는 다르다.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동되는 측면에 이렇게 돼서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을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대외 협력상의 점력, 변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대응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쉬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중에 여러 번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동맹국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셀리번 얘기를 우리가 한번 테크레시 관련해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이런 문제 네. 중국과 미국 할 때 사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타겟 때리기에 주역이었던 것이 피터 나바로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한 대외 정책의 태도 이걸 나바로 패러다임이라면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그 중국 때리기의 주역이 바로 그 안보보좌관 해당되는 제이콥 셀리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경제 문제긴 하지만 나바로 패러다임과 그 다음에 사실 셀리번 패러다임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피터 나바로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효과상의 차이가 있는 거는 자, 나바로 패러다임은 뭐냐? 무조건 중국은 악이다. 악의 근원은 공산당이다. 완전히 다이카타마식의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데, 네. 한 존재를 이렇게 저거 하면 그것도 경제 양대국가 하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계속해서 피터 나바로가 중국을 비롯해서 대외 정책의 기조를 키를 사는 나바로 패러다임인데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없었죠. 아시겠으면 트럼프 정부 마지막 해에 작년에 중국의 DDP가 미국의 72%까지 수준으로 이렇게 추격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당초에는 2030년 넘어갈 거를 자 2028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겠다 하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서 팍스 시니카 체제로 넘어가겠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중국 때리기 그다음에 대외 정책에 하는 사람을 확 바꿔버렸죠. 네. 이게 이제 젊은 제이크 셀리번을 임명시켰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아프간 철군 수도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전부 이 셀리번이 갖고 있는 셀리번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명칭을 딴 이른바 설리번 패러다임, 이전의 나바로 패러다임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네트워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 피보 투 피보니까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나바라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공존, 네트워크 공존 속에 상대방을 때리는 문제를 갖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할 때 사실 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은 기득권을 갖는 거죠. 기득권을. 그래서 이전에 까마귀 대 독수리 해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구축해낸 기득권을 포기해서 자기만 부각하려고 까마귀 속에 들어갔던 거죠. 까마귀 속에. 이것이 이제 까마귀 대 아웅 같은 거 하면 본인은 부각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의 전체 기득권을 포기했으니까 미국 국민들은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적 파퓰리즘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셀리번 패러다임과 지금의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주의죠. 까마귀 대 싸움이 아니라 독수리가 찍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찍어 내린다. 이런 거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찍어 내린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냐 결과적으로는 첨단 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퍼스트 무브 전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퍼스트 무브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전략이 나왔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측면에서 보면 짧은 순간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셀리번 패러다임이 경제 분야에서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중국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뭐냐? 미국에서 굉장히 휘청였죠. 뭐 아시겠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라든가 뭐 이런 그 텐센트라든가 이런 상징 기업들이 일제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이 나온 칭화대 네. 유니언 그룹도 파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해도 조만간 미국의 모든 화해 디지털 인프라에서 전부 배척당할 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셀리번 패러다임이 먼저 정해있던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아프간 철수에서 경제 외적 분야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네. 외적 분야. 근데 경제 외적 분야를 적용하는데요. 여기에 경제 분야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초반에 상당히 여론이라든가 동맹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실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데드머니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인데 데드머니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AI 데이다 해가지고 우리 네. 캐서분께서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AI 데이 해서 과거 배터리 데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굉장히 기대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올해 세계적으로 보면 이 베런지 같은 이 베런지는 세계적으로 보면 채권과 관련돼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데이를 맡아서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드머니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데드머니가 뭔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머니가 뭐냐?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다 하는데요. 여기서 그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할 때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은 성장성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하느냐, 이 매출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이제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의 발표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7주로 82%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됐습니다. 네.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것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중요하다. 이 폭이 감소했다. 지금 주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성이 중요하다. 지금은 뭐냐? 사실 증강현실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중시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의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 중요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 테슬라도 뭐냐? 지금까지 테슬라 투자한 사람 하신 분들이요. 테슬라가 무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가치가 좋기 때문에 꿈과 이상에는 PDR 지표라든가 PPR 지표가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갔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굉장히 성장성과 관련된데 이 매출액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이 일단 네드머니의 하나의 상징성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그러면 이제 밸류를 말하는 기업 측이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존 앵커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 존 앵커 입장에서는 데드머니가 뭘까 했을 때는 역시 뭐냐 밸류가 매출액이 정체돼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낮은 국면 네. 내지는 마이너스 국면이 오랫동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저가되더라도 저가가 떨어지면 올라가는데요. 사실 그 테슬라에 대해서 올해 1월 초에 $880까지 가다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매수 얼마 추천했습니까? 근데 지금 한 그 이후부터 7개월 지났습니다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670 정도로 해서 네. 절대 뭐냐 저가 매수한 삶을 쓰럭 걷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연중 최고치에 비해서 24%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AI 대의하는 데드머니에 대한 우려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 국내 증시에서는 동학개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문제의 예. 데드머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데드머니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꼭 한 24%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겠죠. 그리고 미중 간 반도체 국가에서 연일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동력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동력이 지금 명확하게 있느냐.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하는 게 자꾸 이렇게 팔로우 업적에서 자꾸 추격당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퍼스트 무브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직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 반도체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가석방은 안 된다. 무늬만 가석방이다. 해서 두 가지. 가석방은 대통령이 좀 발표하면 좀 희석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냐. 가석방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사면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뭐든지 뭐냐 새로운 동력을 맡으려면 그로 삼성은 세계적 초대형 기업입니다. 네. 세계적 초기업은 투자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지금의 리스크는 과거 이론으로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 뉴노멀, 뉴앱노멀 리스크입니다. 이런 두 가지 투자 규모가 크고 과거의 관행이라든가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은 전문 경영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려면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가속방해가지고 뚝 해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법률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등재되다 보니까 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2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나왔습니다는 매출액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코스트 다운 이펙트 때문에 사실 그 어닝 서프라이스는 기록한 상태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데드머니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계속해서 떨어졌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어제는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는 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10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했던 사람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오늘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 저가 매수해서요, 저가 매수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데드머니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테슬라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부분에 그 이렇게 셀번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렇게 되지만 그걸 좀 줄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미국의 테이퍼링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월가 내부에서는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되고 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이 대목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두 가지로 좀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90%에서 가계담보대출이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자 앞으로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해서 추진한다 보면 과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투 스피드 테이퍼링, 소위 순차적인 테이퍼링. 예. 먼저 MBS 부분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국채로 가져가는 부분. 지금 이제 사실 그 양적완화 정책이 작년 그 3월 이후에 국채는 800억 달러, MBS는 400억 달러에서 1,200억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집값도 줄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는 MBS부터 먼저 가고 국채를 가져가는 방법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는 상당 부분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론되는 방법은 자 지금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죠. 네. 이걸 좀 매입을 통해서 시중 자동으로 공급했는데요. 일단 축소해야 되겠죠. 똑같은 비율로 2대1 비율로 국채가 800억, 그다음에 MBS가 400억이니까 2대1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축소하는 규모도 같은 비율로 축소하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초기에 얼마큼 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지금은 국채를 좀 지금 8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줄이고 그다음에 MBS 부분을 이렇게 4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줄이는 그래서 전체적 규모는 15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측면이 당초보다는 이렇게 축소하는 규모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적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그 증시가 그나마 혼조세를 보였던 요인이다. 혼조세가 다행이다는 만큼 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큰 포로 떨어지지 않았던 배경이다. 그게 저울질을 하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컸었고 마지막에 뭐냐 3대 지수가 혼조세가 다행이다 할 만큼 그런 정도로 했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제 정세를 읽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 설리번 패러다임과 데드머니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